지금 상황은 직전에 계속 0.5씩 올리던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조금 시장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인들이 나타났다. 즉 여러분들의 공포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노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목요일날 오후 12시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럴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요즘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느낌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 내용들이 한 20여 년 동안 오랫동안 투자했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이 드냐면, 바로 이러한 시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투자하기 참 좋은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지금 뭐가 당장 되는 게 없으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의욕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짧게 가는 것처럼 별로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짧게 투자하는 시장에만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되는데, 바뀌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고 의욕 상실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좀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가지고도 약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조금 바꿔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커피님은 질문인가요? 세종시, 세종을 실거주로 임장 다니고 있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렇지 기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죠. 다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거냐, 내가 너무 그 전에 욕심을 부려서 못한 거냐, 아니면 지금 공포감에 빠져서 못하는 거냐,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종 실거주로 임장 다니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지금 세종 실거주로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악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실거래가 조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요, 최근 이제 지금 11월이니까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아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 더더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서 뒤쫓아왔던 추격 매수자들이 많이 높은 가격으로 샀다. 자, 그랬는데 그것들이 역시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분위기가 가라앉잖아요. 자, 그러면서 뒤늦게 추격 매수한 사람이 영끌했다가 멘붕이 오고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서 가격들 공포감이 생기니까 물건들을 던지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돼서 나타났다,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장담시켜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금리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안정화되는 느낌도 있다 이런 거니까,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이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아마 거래량이 그 지역에 좋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도 써주셨네요. 비닌의 공방님, 세종 사는데 요즘 거래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면 살아나는 거냐, 이게 아니라 저는 항상 부동산을 얘기할 때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관찰을 할 때 어느 시점이 가장 좋으냐면 최악의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최악의 시점이 가장 거래량도 적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살아나는지를 보게 됐을 때,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경우는 흔히 말하는 반등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세종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임장을 다니시는 게 조금 지치고 힘들고 할 거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이전에 정말 안 좋았던 이 상황이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까?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거래가 되는데 얼마 정도 선되면 거래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반등장의 조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을 때 들어간다. 하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항상 뭐든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동틀 무렵 새벽 시점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죠.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지역들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추세로 보죠. 추세로 보고 그 다음에 흐름으로 보는데, 그 흐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규제 완화가 지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들이 뭐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뭐 조정적이 풀렸다라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의 지방장 같은 경우에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들을 다 풀었다라는 규제 지역 완화라고 하는 두 번째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11월 달에 들어와서 11월 10일 날 서울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경기 4개 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전 지역을 풀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기간을 두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규제를 벌써 이렇게 풀었는데 안 움직이잖아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인. 그렇지만 투자자들, 그리고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줄 아시나요? 단번에 오를 수는 없다.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고 금리가 오르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흐름이 보여져야 되냐? 만약에 조정적 해제라고 하는 이 큰 요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왔잖아요. 7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나왔다. 그럼 몇 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과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는 조금 유의미한 내용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있죠?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지역별로 아마 엑셀로 다운받게 되면 아마도 그것들을 거래량들이 나올 거예요. 그분 지역별로 거래량이 나오니까 그 지역별 거래량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10월 달에 상당 부분 지역들, 서울은 제외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은 제외인데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인천, 입주 물량 많다는 인천, 그 밖에 지방 일부 지역들도 아주 유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12월 달에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근데 제가 10월 달 거래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달에 어떤 부분으로 나올지,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어떤 부분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지금이 최저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을 했다. 그러면 사전 지식이나 사전 경험이나 또는 사전 공부 상황이 없었을 때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 0.25% 인상, 오늘 인상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러면서 연 3.25% 인상을 했고요. 3.25로 인상이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신문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 왠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사상 6회나 연속 인상됐으니 얼마나 힘들까. 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동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들을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자는 거죠. 자,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물가상승률이 5에서 7%로 높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니까 0.25로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있겠죠. 다만 여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5% 수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공포감으로 느꼈던 거는 도대체 얼마까지 오르느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이 누그러졌고 단기 자금 시장이 위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0.25로 결정했다. 자, 즉 바꿔 말하면은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이 누그러졌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계속 있었다면은 인상폭을 0.25가 아니라 0.5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험성이 좀 빠졌으니까 0.5가 아니라 0.25로 쉽게 말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난 6회 연속, 여기서 말하는 6회 연속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천착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났다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겠지만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은 직전에 계속 0.5씩 올리던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조금 시장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인들이 나타났다. 즉 여러분들의 공포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내용이 있고 뭐 각종 성장세가 둔화됐다. 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경기 침체가 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끝도 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금리 인상이 조금씩 상방이 보이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역시 뭐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해서 3.25가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요. 여기서도 첫 사상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굉장히 느낌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느낌인 것 같은데 자, 보게 되면은 금통위는 물가 오름세가 꺾이는 징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0.25로 올렸던 것이다. 이런 부분을 나오고 있는데 맨 뒤로 나타나면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다만 미 연준이 발표한 11월 연방공개 FOMC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그 회의록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게 적절하다. 즉 속도 조절론을 강하게 밝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얼마 전에 11월 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원래는 한 8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 7.7 정도로 낮게 잡혔다. 40년 만에 굉장히 높은 인상률이 9 정도까지 가는 정도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환호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환호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환호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경기 침체 부분을 되게 두려워한다. 왜?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왜? 거기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결국 이 상황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라면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결국에는 이제는 조금 상방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사실상 막바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상승했죠.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 맨날 하느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차이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요인이 있다. 맨날 나오는 레퍼토리였잖아요. 이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였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막바지에 되는 걸로 보여진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외부 요인들이 괜찮아지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막바지 또는 조금 올라가는 상방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금리가 심하게 올라가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느냐.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보이는 것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공포감과 두려움에서 조금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 요인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 이제부터 나타날 현상들은 금리 인상의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무언가 새로운 곳에서 기회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자, 내년 상반기 부분을 정말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금리 인상, 0.25 금리 인상 자체는 금리 인상에 6회 연속을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연끌러 중에서도 상당히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늘어났을 때, 하방이 다져졌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 나타날 소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내년 초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0.25%는요, 6회 연속 인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인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방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다. 이 보여주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오르나요?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초,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의 줄어듦과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연결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금리에 신경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금리에 신경을 쓰면서 유심히 봤던 거 좀 나름대로 봤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03년 카드 대란 때와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사실상 한 3번 정도, 제 기억으로 한 3-4번, 좀 기억 안 나는 게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3-4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평상시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의 수급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왔었죠.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상방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희 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내년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유지되다가 금리가 꺾이는 시점에 만약 수도권에 많은 입주 물량과 맞물리게 되면 서울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요지에 입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서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많이 섞어 놓으셨어요, 내용이. 근데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멈추고 유지가 되다가 금리가 꺾이는 시점을 맞출 수는 없죠. 첫 번째, 맞출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수도권 내 많은 입주 물량과 맞물리게 되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상방에서 하방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중요하게 보셔야지 하방에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적으로 그냥 약간 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처음에는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요. 그 다음에는 거기보다 조금 괜찮은 곳, 입지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부분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흘러가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그 공급이 부족할 때는 수도권에 공급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서울 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들을 해소를 해버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2019년인가요? 대표적으로 김포 같은 사례가, 그런 사례가 나타났던 게 바로 그 시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서울을 사고 싶었다가 돈이 없어서 일부 경기권, 인천권으로 사람들이 넘어오는 흐름이지만 지금 물어보신 거는 이게 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경기 인천 부분에 대해서 살까 말까 돈이 부족해서 거기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물량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 와서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겠느냐. 지금같이 많이 올라져 있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많은 입주 물량이 맞물리게 된다? 이 부분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저는 심리적으로는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말씀하셨죠. 서울 요지에 입주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 자체는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돈이 되면 서울에서 머물지 수도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입주는 많지 않기 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경기 인천 지역은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그럼 저기는 그런가 보다 정도 수준이지 서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설사 미친다 하더라도 심적인 요인이라 잠깐의 위축 외에는 반등장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흐름을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 좋은 곳부터 나쁜 곳으로 흘러가는 흐름, 이것도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서울의 부동산의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잠깐의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못 가니까 수도권을 봐야 되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 때문에 굉장히 낙폭이 과대된 지역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이 지역들이 조금이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낮은 가격대가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이 무언가에 의해서 됐을 때는 이 물량들이 금방 해소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굉장히 관찰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오늘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를 조금 지켜볼 만한, 제가 그동안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방향성이 안 보이는데 투자하지 말고 일단 연말까지 기다려라.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약간의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는 한 번쯤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 11월, 12월에 거래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관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먼저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질문이 제가 받을 수가 있다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올려주셨던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화면을 좀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바로 올려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어떤 분이 올렸나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무님이란 분이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 1주택자 갈아타기, 그 다음에 전세금 받아서 2주택 관련된 거를 질문을 하신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30대 중반 직장인이고요. 직장은 안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직장이 안양, 그리고 30대 중반 직장인이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30대 중반 직장인이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항상 용어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라. 왜? 30대 중반이면 아직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굉장히 이분들이 위험한 게 이번에 연끌러들의 상황들을 많이 보셨었죠. 조급해서 내용도 모르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지를 못한 상태에서 조급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30대 중반의 직장인은 첫째, 조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 두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은 안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택 센트럴 3단지 24평을 2019년에 분양받아서 대출 이력끼고 현재 시세는 금매 기준 3억 8천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평택 센트럴 3단지 그러면 동삭동 자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24평을 2019년에 분양을 받았으니 지금 많이 오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현재 시세는 금매 기준 3억 8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금매 기준 3억 8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기준에 그 금매가 양이 얼마가 많이 나왔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건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다. 자, 그리고 동탄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아마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갚고 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직장은 안양이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조금 동탄이면 출근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고민이 있으신데요. 내년 11월에 평택집 월세, 센트럴 3단지 월세가 만료 예정이라 전세금을 받거나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다. 1년 뒤라서 예상은 의미가 없지만 보수적으로 예산을 했을 때 평택집을 전세 줄 경우 모아둔 돈을 합쳐서 한 2억 5천, 매도를 했을 때는 한 3억 정도의 자금이 생기는 거가 되겠네요. 월 현금 흐름은 350, 이자 150까지 감당할 수 있고 금리로 한 2억 5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되는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몇 군데로 나눠주셨습니다. 밑에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것 같은데, 평택집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실거주집 1주택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용인, 죽전, 신봉동, 수지구청, 영토, 망평 등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평택집을 매도한 다음에 분당의 갭투자 3억으로는 어림없지만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갭투자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세 번째, 평택집을 전세 놓고 실거주 1주택, 하지만 1번 사례랑 비교해보면 입지는 떨어지겠죠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택집을 보유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평택집을 전세받아서 살고 있는 집 전세금에 넣은 후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한 4가지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승의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하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들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라고 생각이 드냐면 1번, 2번, 4번 중에서 1, 2, 3, 4번 중에서 저는 4번이 가장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평택집을 전세를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살고 있는 집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 부분을 상환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돈은 적을 겁니다. 그쵸? 적을 건데 현 상황을 유지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줄어들까, 이자 내는 돈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무언가 발전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번은 이거는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안정성 있게 보수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미래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번은 일단 제껴놓을게요. 왜? 4번은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무언가 하나를 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4번은 제외. 사실상 2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외. 왜? 평택집을 매도하고 난 뒤에 분당에 갭 투자를 하겠다는데 어림없다라고 스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스스로 어림없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갖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갭 투자라고 하는 그 투자 기술은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쵸? 지금은 3억이라고 하는 거는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전세와 매매의 갭이 벌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갭이 붙을 때 하셔야 될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제가 2번 먼저 제끼지 않고 4번을 먼저 제낀 거는 4번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30대 중반에 그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낀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맞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3억으로는 어림없으니까. 왜? 전세갭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2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갭 투자가 언제 유행하고 겁 투자가 어느 시점이 가장 효율적이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라. 특히 분당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 전세 갭이 붙었고 어느 시점에 갭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봐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왜 그 당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전세갭이 붙는다는 얘기는요, 집값은 오르지 못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 즉 침체장이 한동안 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가 전세갭 투자를 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면서 침체장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분당에 전세갭이 붙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들이 변화되는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2번들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꾸준히 지켜봐라. 꿈이 아니다. 지금은 어림없고 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꿈이 실제로 아니니 시간을 길게 보면 30대 중반 얼마나 길게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을 길게 보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1번하고 3번 남았죠? 1번하고 3번 남았는데 여기서 1번하고 3번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1번하고 2번 다 모든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좋냐 3번이 좋냐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택집을 매도한 다음에 용인, 죽전, 신봉, 수지구청, 영토, 망평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용인과 수원 지역의 좋은 곳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도요, 평택집에 전세를 놓고요, 실거주 1주택, 당연히 용인, 죽전, 신봉동 같은 거를 못하더라도 거기보다 떨어진 지역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찜찜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는요, 지역이 중요할 때가 있고 가격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용인, 죽전, 신봉, 영토, 망포 이런 데 가고 싶은 건 나의 꿈이지만, 나의 희망이지만, 만약에 입지는 떨어지더라도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진 곳들 있죠. 예를 들어서 동탄 내 사례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볼게요. 동탄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아니면 동탄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입지가 그럭저럭 괜찮은 곳이 가격대가 크게 떨어지는, 어떤 이유로 해서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을 원해요. 그리고 3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번을 하고 싶은 거가 진짜로 꿈인 경우가 있었어요. 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수익은 내고 싶고 갈 방법은 없고, 그랬더니 3번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느꼈죠. 평택집을 전세를 놓더라도요, 놓게 되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졌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전세 가격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더더구나 평택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은 곳이죠. 물량을 먼저 보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다면 실거주택을 조금 더 후진 곳을 간다 하더라도 가격차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진 곳들을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회수하는 금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떨어지지만 내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금액만큼의 수익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또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죠. 30대 중반인데 당장 꼭 좋은 데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2번하고 1, 2, 3, 4번 중에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4번은 완전 제껴라. 당신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현 상황 유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뒤처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2번에서 갭 투자 가능성 없는 거지만 꿈입니다. 꿈이 아닐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라. 왜? 제가 공부할 걸 던져드렸습니다. 3억으로 어림없지만 나중에 되면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실제로 분당의 전세 가격 움직임과 매매 가격 움직임을 오랜 기간 동안 봐라. 호갱노노 같은 데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가지고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1번만 얘기를 한다. 저도 역시 1번이었다.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요, 전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모르는 상태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침체장이 깊어지게 되면 주택시장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매매 아니면 전월세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지금 현재 안 좋은 거는 지금 당시의 모습일 뿐 나중에는 바뀌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회수할 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1주택 내가 좋지 못한 집에서 한다고 해도 싸게 사게 되면 수익이 난다. 두 개 합치면 수익이 되면서 1번을 자연스럽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1, 2, 3번 중에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라.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게 질문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저도 좋은 것 가지고 살고 싶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방법만 궁리를 한다. 근데 여기다 시간을 갖다가 여유 있게 잡아버리게 되면은요, 3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에 다시 1번 사례로 넘어갈 수 있는 사례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그거 되게 많이 느끼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원스쿨님, 분당이 아직 너무 안 내려요. 진짜 잘 버텨요. 학군지라서 그런가? 지금 구성남 입주 물량 터져서 난리인데 분당 너무 짱짱하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너무 안 내려요, 너무 짱짱하네요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급해요. 아직도 너무 안 내린다. 근데 분당이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 내립니다. 정말 안 좋으면 내리는데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가 아닐 뿐이에요. 그리고 워낙 분당이 오랫동안 인프라가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 침체장이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구성남 입주 물량 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분당의 인프라가 허접하지는 않다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시간 길게 보시면 아마 느끼시게 될 거고요. 실제 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성남과 분당은 다른 동네처럼 인지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좀 전에 나왔던 이 질문 있죠?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과, 그럼 그렇지 않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탑티어님, 사연은 어디 올리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지런 저희가 카페가 있죠. 부지런 카페에 보면은 부지런TV 구독자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에다 올려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선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유튜브를 보게 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현재 용인 수지 신정마을 현대 성우 8단지라는 매물을 6억 2천에 매수한 사람에서 지금 부동산 하락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신혼집으로 구입한 집이 10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투자나 실거주냐를 고민하다가 실거주 안전성을 위해서 실거주 매물을 몇 달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모두 신분당선 라인에 직장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인 수지의 매물을 보게 되었고, 현재 매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매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멈추고, 아까 좀 전에 올려주셨던 분께서는 하무하무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나중에, 지금 평택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용인 수지, 죽전 이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죠. 즉 뭐냐면, 지금 이 글을 올려주신 베이징님도 용인 수지라고 하는 동네를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한 곳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동네에 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전제를 놓고 남의 글이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용인 수지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교통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먼저 전제를 두고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시야가 막혀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용인 수지의 매물을 보게 되었고, 현재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매물을 알게 되었다. 도보 10분 정도의 역세권 단지, 같은 단지의 매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시세가 6억 9천에서 6억 2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6억 2천은 저렴하겠구나 고민하다가 급히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약금을 10% 넣은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거에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포기를 할 거냐는 질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드는데,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매수 경우는 2억 2천은 현금, 4억은 주택자금 대출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매수 초기에는 금리는 감당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걱정했지만 지금 치솟는 금리와 부동산 침체로 신축의 입주단지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며 매수한 매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면서 점차 높은 하락세를 맞지 않을까 고민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대 때리고 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6억 9천에서 6억 2천이 되니까 6억 2천은 저렴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급히 매수를 결정했다. 자, 그랬는데 계약금을 10%를 넣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부동산 침체, 주변의 신축 입주단지들이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니까 매수한 매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면서 점차 높은 하락세를 맞을까 하는 고민이 크다? 결국 내가 제대로 이 물건에 대한 판단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때 결정했던 게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을 때에는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거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영끌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생각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매수 초기에는 금리는 감당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금리가 1점 몇이었을 때 3%까지 올라갈까지, 3%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고려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셨다. 그 얘기는 본인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간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지금 하락세를 맞을까봐 굉장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이 지역 진짜 좋다. 지금 당신이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니까 지금 당신의 멘탈이 붕괴가 된 거다. 근데 그 멘탈의 붕괴는 나의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 지역이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부를 생각해 봤느냐. 생각해 봤다면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재정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월급 세후 700 이상입니다. 중상이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글에 대해서 내가 경험 있으면 내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담대이율 8%로 가정 시 3,6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정된다. 그 다음에 현재 모든 현금을 쏘아야 되는 상황이며 대출은 4억 플러스 알파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정기 초반 성급히 매수를 진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과 용인 수지보다 입지가 좋아 보이는 용인 구성남 신축 아파트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조정 및 좋은 매물을 추후 알아보는 것들이 좋을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투자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분석하셨을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성우 아파트를 보시는 과정에서 그 분석했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입지가 더 좋아 보이는 뭐 구성남이 좋다, 수지가 더 좋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고 입지가 더 좋아 보이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눈에 들어왔다. 왜 그때 안 봤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으로 이런 거 안 보실 건가요? 더 보셔야죠. 더 보셔야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들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여기 보면 계약금 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얼마 주셨지가 6천 얼마예요. 6천 얼마를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한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를 와신 상담으로 가야죠. 지금 위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본인이 첫 번째 성급히 매수를 진행했다. 입지가 좋아 보이는 구성남 신축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온다. 자꾸 매수한 매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자꾸 다른 쪽에 저렴한 가격대 형성되는 게 또 눈에 보인다. 앞으로 그런 게 계속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6천 얼마라는 걸 포기한다. 첫 번째 제가 전제를 뒀습니다. 용인 수지라는 곳들은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다. 지금 시장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본인은 스스로 6천 얼마라는 걸
완전히 삭제를 시키려고 해요. 나의 통장에 있던 6천 얼마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행동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입지 자체가 괜찮은 곳인데. 자, 그리고 지금 더 나은 길을 잡기 위해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거는요, 돈을 주고 돈을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구상남 쪽에 있는 신축처럼 또 다른 곳에 그런 곳들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 시장이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터지는 곳에서 이럴 때 굉장히 급매가 나오더라. 이런 물건들이 다음번에 다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손해 안 보고 다음에 이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손해 보고 이번에 그렇게 가겠다. 손해를 확정시키는 순간 이걸 갖다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데요. 손해를 안 보는 게 얼마나 나중에 복리 효과가 뛰어난 건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도박을 원해요. 무슨 도박을 원하시는지 아시나요? 로또의 도박을 원해요. 한 번에 크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천 얼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근데 저도 비슷했거든요. 뭐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런데 해보니까요. 소액으로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돈으로 하나씩 경험을 쌓았잖아요. 구성남의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상황. 그래서 물량들이 터졌을 때 침체장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싸게 살고 있구나.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6,200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용인수지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 편안한 마음으로 파시고 또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이런 물건이 터지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뒤에 2번, 3번의 내용이 있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를 지나가 금리를 버티면서 실거주를 하다가 버티기 어려운 시점에 금리를 맞추는 식이라도 버티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은요, 나는 지금 버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각하긴 한데 완전 연걸러가 아니면은 버티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리 인하로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버티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3번. 매수한 단지는 리모델링 예전 단지입니다. 조합에서는 2024년 7월 2주 얘기하지만 현재 분위기상은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1억 이상의 분담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한 현금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역시 이것도 너무 내 위주로 가는 거죠. 제가 조금 오늘은 세게 얘기하는 게 좀 많죠? 사실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매수한 단지가 리모델링 예정 단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게 속도가 빠르든 안 빠르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리모델링에서 그거 괜찮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볼까요? 그분한테 높은 가격으로 팔면, 그리고 그 부담금을 1억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한테 팔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베이직님께서 매수한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인데 리모델링 단지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거주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좋은 동네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면 분담금 발생하겠죠. 그 시점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그 이상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들어오실 겁니다. 파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저는 그 과정들에 동일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도 택하고 실패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차 이거였구나 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고민들에 관련된 부분과 여러분들과 동일한 고민이기 때문에 동일한 얘기를 해요. 아마 제가 먼저 고민을 하거나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인수지 좋은 곳입니다.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좋은 거 사면 6,200 손해보시거든요. 6,200 손해보지 마시고요. 더 다음번에 지금 신축 성남 아파트 입주 물량 터진 곳과 동일한 곳으로 내가 나중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가능한 거죠. 투자 기간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몸이 움직일 때까지예요. 이것만 반복해도 복리 효과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한 번 더 볼게요. 직장 거래량이 많았을 때 금액까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방송 때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이 있을지요?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평균가를 참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설명드릴 만한 정도로 간단한 내용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산 가격 이하로는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던 그 시점 이하의 가격대로 사신 분들이 버티기 때문에 그 이하의 가격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간 뭐 공대나 이런 쪽에서 수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약간 좀 인문학적으로 좀 좋게 표현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어떤 조건으로 딱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직 미래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남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마 얘기하면 다 얘기 좋게 하실걸요. 용인수 지문 좋죠. 다마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용인 수지 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용인 수지는 앞으로 좋아질 곳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와 지금 비교하게 되면,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3억대 중반 정도 가격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4억도 안 됐던 중반에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 되는 30평대 기준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가격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얘기가 다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위에서 제가 한 분, 두 분 정도만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은 조금 간단하게 좀 봐야 되겠죠. 1시라서 끝내드리면 굉장히 정없다고 얘기들 생각하시겠죠. 원래 부동산 노포니까 노포는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과 대화도 나눠가면서 뼈도 때려가면서 그다음에서 가끔 다독다독 해가면서 이래야 되는 거니까요. 자, 한 분, 두 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개님인가요? 광명이나 안산, 동안구 일대 신축 아파트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월판선, 신안산선의 수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무개님은 초보자분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역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광명이나 안산 동안구가 아니라 안양 동양구겠죠? 광명이나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곳이죠? 그쵸? 개인적으로 월판선, 신안산선의 수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광명이나 안양 동안구는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월판선이나 신안선의 수혜 지역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대가 부침이 있거나 흔들림이 있을 때 조금 더 싸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아무개님께서는 어차피 광명, 안양, 동안구 지역 다들 좋아하는 지역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격이 불균형이 발생했거나 깨졌을 때, 평균 가격이 깨졌을 때, 이럴 때 들어가시면 된다. 지역 얘기는 물어봤으니까 다른 질문 하신 분, 222님. 보통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2024년쯤 보는데요. 그때 금리 인하한다고 발표가 나면 또다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우르르 몰렸다가 자신이 고점 연끌 매수자가 되어버릴까봐 어느 정도 매수자들이 몰리면 또다시 매수자들이 매수를 멈추게 되거나, 지금 못 파는 사람들이 반등에 팔자, 이렇게 생각해서 파는 물건들 때문에 또다시 멈칫하고 매수자 운영을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너무 복잡해 하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2024년쯤 보는데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믿지 마세요. 물론 저도 약간 내년 2023년 정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 다 틀립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발표가 나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지금같이 시장이 상승장이 아닌 상황에서는요, 평균 가격 대비 가격이 싸냐 안 싸냐에만 집중하시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인 평균 가격 대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만 집중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만 집중하시는 게 맞지, 지금처럼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런 거 예측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뒤에도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는 이분 그 자체만 표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분들, 일반적이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가지고 찝어서 얘기하시는 거는 별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질문이 뒤에도 많이 올라오지만 오늘의 점심시간 때 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화면,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저희 카페에서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지런TV 구독자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주시고 이 내용을 올려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 다음 주에 몇 분 정도를 뽑아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거기에 올려주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그 채팅창에 올라오셨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적인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 서로 다독다독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여기서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들은 별로 우리가 앞으로의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별로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 부동산 노포 12시부터 시작한 거 오늘 1시 5분, 6분 정도 됐네요. 오늘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